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평양 원정을 갔던 벤투호가 돌아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그래서 호텔에 있었고 뭐 통제된다는 느낌보다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다시 세상에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이어서 조선중앙TV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탄 장면에 나온 해설이었는데요. 녹화 중계마저 무산된 전례 없는 깜깜이 남북 축구전이 말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119 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 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고요. 어제 우리는 40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홍콩은 또 한 차례 피바람이 불었죠. 중국 외교부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我们会采取有力的措施予以反制，坚决维护自身的主权、安全和发展利益。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하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쇠망치 테러를 당했다고 알려진 분, 홍콩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 민간 인권 전선 지미 샤무장을 만나 단독 인터뷰하고 온 분을 직접 만나봅니다. 스티커, 금연 스티커 붙이시죠? 지금 지금 단속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공공팀이라 스님 납부하실 가태료 보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가태료 보고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기자가 직접 현장 체험을 해보는 해모디즘 시간에는 금연구역 반나절 관찰기와 더불어 담배꽁초 단속 동행 취재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지금의 냉랭한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폭풍은 오늘 국감장에도 이어졌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탄 백두산을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9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 축구 대결이 열렸는데 중계도 없고 관중도 없고 깜깜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기욱한 선수들 말로는 몸싸움도 상당히 거칠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남북 간 냉랭한 관계가 이 경기에서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그 노골적인 비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김정은의 지시가 물론 있었겠지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선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사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그 뭐 의전이나 입국 절차, 또 호텔에서의 거의 감금 생활, 감금에서 사실 뭐 좀 쉬긴 했다는 거죠, 거꾸로. 예, 근데 입국할 때도 소지품 다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거친 경기, 또 뭐 욕을 막 하는가 하면 이게 다 그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요번에 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뭔가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목리 정도나 그냥 좀 불만을 표명하면 좋은데 우리 대통령을 실명만 거론은 안 했을 뿐 굉장히 모욕적으로 막 조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것이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그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한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계속 거절하면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대통령 욕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격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난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제재의 완화조차도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는 미국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제재를 풀어줘서 빨리 금강산 개성공단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불만을 표명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미국한테 정면으로 왜 제재를 안 풀어주냐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하노이에서도 제재 왜 안 풀어주냐 그랬더니 제재가 너네 약점이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러잖아요. 거꾸로 보면은 북한이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하는 불만을 이제 우리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가둬놓은 틀 안에서 북한의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북한한테 욕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두 다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작년 9월 달에 자기네들이 북한 핵 시설의 한 60-70%라고 해당되는 영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파괴하는데 그 대신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문 대통령께서 좀 얻어주십시오 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그걸 얻어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노이에서 미국의 코온 변호사 청문회 하는 동안에 미국의 대북 기조가 싸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응 조치를 해주려다가도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게 문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F-35 들여오고 한미연합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도 미국을 좀 비난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하니까 결국 중재자는 아니구나. 중재자 한다라고 내세우지 마라. 이런 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의 허락 없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9월 달에는 평양에서 그걸 합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상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모욕을 하더라도 미국하고 합의가 체결되면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잘해준 게 오히려 북한의 욕을 먹는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억울한데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미국에다 화풀이를 해야 되는 걸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자세로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풀릴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강하게 나가면 분명히 남북 관계에 더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참는 김에 조금은 더 참지만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 하나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고 그것을 조선중앙TV가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백마 탄 건 이거는 그 정치적인 상징 표시로 이제 쇼를 한 거고요. 정치적 쇼죠. 마치 나폴레옹이 그렇다거나 푸틴 대통령이 우통을 벗어가지고 마초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또 우리 그 264 시인이죠. 광야에서 광야라는 시에서 백마 얘기 나오죠. 다시 선거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건데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상징적으로 북한에서는 뭐 자기가 수령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김여정이 연출한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김정일 3주기 탈상할 때 직전에 가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장성택 처형 직전에 갔고, 그다음에 뭐 좋게는 재작년 말에 작년에 한반도 정세를 화해 분위기로 하기 직전에 갔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거죠. 이거는 우리보다도 미국을 압박한 건데 뭔가 ICBM이라도 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 뭐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뭐 그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상당히 아직은 연말까지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거 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미국을 비판하면서 자력갱생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김정은이 자기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못 먹여 살리고 중국이 도와줘서 조금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중국한테 고맙다고 하면 자기 능력이 없는 거를 드러내니까 그건 못하고 자력경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중국에게 도움받은 건 쉬쉬하면서 그냥 최악의 상황은 아닌 걸로 가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원래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북한 얘기를 자꾸 했었거든요. 요즘에 조용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트럼프도 고민인 게 자기는 이제 탄핵 문제도 있고 또 터키가 지금 뭐 군사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욕먹고 있고 우방들도 다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긴 하지만 북한 문제는 나름의 결단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양보적으로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조금 더 내줄 것을 결심을 하는 것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2주 내에 다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내일 모레가 2주입니다. 지난 4, 5일 날 스웨덴에서 협상한 게. 근데 아마 내일 모레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는 더 걸려서 11월 초쯤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오늘 스티렐 미 국무부 아테 차관보가 시사했듯이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미국의 의회에 가서 증언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북한을 좀 달래가지고 협상장으로 아마 미국이 끌고 나오는데 그럴 때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다시 있는 겁니까? 글쎄 11월 초에 뭐 진전이 있으면 올 안에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올해 안이 아니더라도 내년 2월 달에 뭐 아이오와 코커스 이런 게 시작되니까 내년 초에 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는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용진 기자 어제 저희랑 전화 통화하면서 한잠도 못 잤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잤습니까? 뭐 많이 피곤하니까 조금 오기는 잠이 오더라고요. 예. 자, 장용진 기자가 본인의 SNS로 또 개인적으로 전화로 아주경제 기사로 또 우리 라디오 방송으로 다른 라디오 방송으로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사과를 하라 마라 이 이야기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알릴레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박주민 변호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는 거죠? 글쎄요, 뭐 민사소송을 건다는 뜻으로는 안 읽히고요. 예. 결국은 법적 조치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뭐 여기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불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는 가능하나 그게 범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법률 전문가들이라면 다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의 어떤 뉘앙스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나 또 장윤진 기자가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갔을 때 처벌 가능하느냐. 윤리적, 도덕적, 방송적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KBS가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느냐. 검토 다시 또 해보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그 방송을 왜 하게 되느냐 그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방송 내용은 사라져버렸는데 일단 KBS의 그 보도 내용이 정상적이었고 올바른 보도였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취재원 보호가 되지 않았고 취재원에게 일단 거짓말을 한 점 그리고 정답을 정해놓고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점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쑥 들어갔는데 그날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1시간 50분가량을 방송을 했는데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KBS가 그 김경록 그 PB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방송을 내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 약속 하나도 지켜주지 않은 점. 그렇죠. 좀 사실 그 약속을 근데 많이 어기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들이 많이 어긴 약속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그런 약속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김경록 PB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건 역시도 법적인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도 그 취재 윤리로 본다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방송과 유시민 작가 또 장윤진 기자의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본인들이 사과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필요하지만 KBS 보도에 대해서도 KBS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했는데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역시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를 거기서 뭐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개혁안을 냈었고요. 그 개혁안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이 현행법 안에서 제2차 개혁안까지 반영이 됐어요. 뭐 축소를 비롯해서. 근데 사실은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게 궁극적인
검찰 개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로 만들어진 걸 검찰이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조 전 장관의 동반 사퇴설이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네, 오늘도 많이 나왔었죠. 국감장에서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동반 사퇴설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여지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인데 지휘권자를 직접 들이받아가지고 내쫓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대통령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전직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정면으로 대항한 경우에는 예의상이라도 이 산식서를 제출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또 오늘 국감장에서 윤중천 씨 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고소가 고소했어요. 서부지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배당까지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여당 의원들은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다가 총장 사건인데 부하들이 수사를 하는데 네. 그건 사실 고소라기보다 처벌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근태에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 고소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신도 처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검사가 고소하는 경우 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의 사과를 다시 걸어준다면 재고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하지 말고 경찰이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다가 이게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은 수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처벌을 지시했다고 기소를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다면은 차라리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넘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첨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기소는 이제 다시 검사가 하겠지만, 네. 통상 대부분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에 넘기죠. 왜냐하면 좀 약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특수부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내사하고 직접 하는 거는 특수사건에 한해서 합니다. 아주 강력한 사건. 근데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대부분 경찰에서 해서 다시 검찰에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또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문제 삼았다고요? 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에 지금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병원 명칭, 의사 명칭,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치 이 진단서가 위조가 됐거나 아니면 부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그 부분을 가리고 팩스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리고 보냈느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그 진단서를 냈더니 이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제 취재진이 몰려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리고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게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진단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나가게 되면 또 언론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검찰한테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협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 해당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정동병원. 발표가 됐으니까 정동병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런 사건을 하지만 구속이나 어떤 그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청구될지. 피의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한테 그 자료를 낼 거고요. 그럼 낸다면 검찰이 그걸 확인을 했을 거란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리고 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벌써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정동병원 관련해서도 오늘 또 여당 의원들은 정동병원은 이번에 병원 간 거 말고 지난번에 갔던 병원이다.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지금 정동병원이라고 나간 거는 이게 그 기자들이 이번에도 여기 가지 않았겠느냐 하고 일단 약간 넘겨짚고 달려가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동병원이 너무
곤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정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걸로 돼 있는데 발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보도가 좀 악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걸 위조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뉘앙스상. 위조는 간단해요. 그걸 위조하면 또 처벌되는. 그러니까요. 밝은 명의가 아니면서도 만드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위조죄로 조사받고 있다가 그걸 위조한다는 그게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곧 해명이 되거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일단 네. 뭐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해서 자녀가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병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논문에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민 씨가 다른 사람의 논문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이거는 또 조금 그게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이 조금 더 재질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논문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입학 취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병천 교수만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예, 관행으로 이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 비롯해서 또 교수들 자제잖아요. 아마 편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모두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가 이제 공저자로 이렇게 등재된 것은 245건에 달한다고 해요. 네. 예.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색한 것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다시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병천 교수 이야기로 가서 이게 지금 합격을 취소해라라고 이제 교육부가 통보를 했는데요. 강원대학 쪽에다가 네. 수의학과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합격을 취소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죠.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범죄 아닙니까? 합격 취소는 뭐 당연한 거죠. 예. 어쩌면 부정이니까 당연하고 만약에 국립대면 이제 공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위계한 공무방해죄 그리고 뭐 국립대기는 사립대라면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죠. 이게 위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우리 이번에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정입학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다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은 입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 났으니까 사실 간단해요. 동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입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입법을 만들 이유는 없어요. 지금 합의만 이거 국정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동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국민 중에 누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하자고 하는 건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시간을 끌자는 얘기고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신동빈 회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원심 판결에 뭐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예상이 좀 됐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사실 유죄의 폭이 좀 넓었고 뇌물 인정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 들어오면서 뇌물 인정이 대폭 줄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근데 액수는 좀 줄긴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무죄를 크게 바꾼 건 없어요. 그러면서 양형을 이제 액수가 좀 낮아지면서 양형을 크게 낮춰준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여기 그냥 승복을 해버렸는데 검찰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걸 다툴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제 거의. 외형상은 뭐 다른 게 있어도 근데 양형부당으로 사실 검찰이 상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의 생각은 그 권력자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약간 어떤 적극적인 어떤 네. 뇌물 공여보다는 어떤 위협 그런 것 때문에 공유했기 때문에 뇌물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유예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그 검찰 측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됐던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였던 게 이제 서미경 씨 모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양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검찰은 이것이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 측도 내심 기대를 할까요? 이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 예. 싶어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상이 됐었어요. 1심에 유죄가 된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서미경 씨 모녀 그 업무상 횡령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예상됐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영 다른 네. 측면에 지금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범위가 늘어났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격호 회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네요. 벌금도 30억 원이 지금 됐는데 예. 문제는 뭐 건강 상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형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거고요. 예.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건강 외형적인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예. 없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예. 치매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을 잡아 가둔다는 건 인권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그래요. 자, 우리 오프닝에 나갔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 14일 숨진 가수 설리 씨. 구급 활동 내용이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설리가 사망했던 당시 이제 구급 활동 119 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 그다음에 언제 숨졌다. 그다음에 주소가 어디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한 내용이 그대로 유출이 됐습니다. 예. 이 소방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소방서 내부 문건이었다 그래요. 소방 내부 문건이 그러면 이 포털에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포털에 유출이 되니까 각 커뮤니티에도 쫙 퍼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카톡으로도 퍼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러면 그 소방 당국에서 어떤 사람이 퍼뜨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매니저도 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누가 지금 한가 뭐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출동하는 보고서를 이게 일일이 서류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일 처리를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와중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지금 소방당국에서 대충 언제쯤 유출된 것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게 네. 그 사진을 확인해 보면 헤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돼 있는데 어떤 카메라에서 찍혔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직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경기 소방본부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절대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거든요. 내부 문건이자 어쩌면 고인에 대한 어떤 아주 은밀하고 그런 문건인데 그게 밖으로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본인도 실망스럽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망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별히 인권이라든지 그 비밀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정면으로 더군다나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공무원이
침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이게 변명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소방 당국에서 아마 내부자가 유출한 거 같아요. 직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국민 사과문도 아마 소방 당국에서 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거가 아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이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문구에 나간 거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보입니다. 예, 당연히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리고 설레 씨가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게 심각해질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 지켰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소방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보고 시스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리 씨 사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설리 동향 계속 나오고 보고서가 있어요. 계속 네. 1등입니다. 네. 1등이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소방당국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댓글이나 뭐 또 문자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장영진 기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네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분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정각에 뉴스 듣고 와서 3부, 4부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4부에서는 YTN과 YTN 플러스의 콜라보죠. 해보니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홍콩 시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촛불 집회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많은 감동을 하였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먼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홍콩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주길 희망한다. 홍콩 시위의 주역이죠. 조슈아 웡이 홍콩 시위 지지를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반대로 촉발해서 시작된 홍콩 시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시위대가 무력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 촛불 혁명에 대해서 연구 중인 학자로 홍콩에 직접 가서 시위에도 참가한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콩에 언제 다녀오셨죠? 지금까지 4차례 다녀왔거든요. 예. 첫 번째는 8월 18일 날 170만 명이 빅토리아 공원에 모였을 때요. 예. 그때 갔는데 그때는 그냥 촛불이랑 비슷한지 한번 그냥 막연하게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었고요. 예. 가니까 2016년 촛불혁명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처음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는 한번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촛불이랑 비슷하니까 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8월 30일
9월 1일 이렇게 이틀을 해서 갔습니다. 예. 그때는 저녁 때까지 쭉 보고요. 그때 이제 지금 민진이라고 민간인권전선 그 왕익모 부의장을 만났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그 다음에는 그 최근에 테러를 당한 지미 샴이랑 추석 이틀 전에 인터뷰가 잡혀가지고요. 대담을 하러 그 홍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단한 그 젊은 지도자를 봤었고요. 그리고 10월 5일 날 뭐 계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도 한번 그 계엄이 사실상 실시되기 전에 한번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그다음 또 하나는 홍콩에 지금 민주주의를 하면서 큰 명물 중에 하나가 레논백이거든요. 예. 포스트 이스트를 붙이는 것. 타이포 지역이 유명한데요. 꼭 봐야 되겠다. 한국에도 지금 검찰개혁 뭐 촛불 집회가 있는데 그때 레논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보러 이렇게 총 4번을 갔었습니다. 예. 일반 시위 참가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거기 와 있는 그 홍콩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요. 뭐 예. 그렇게 있는 데는 대화를 했는데 특히 젊은 학생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 촛불 때 나왔던 젊은 친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특히나 거기는 좀 20대 여성 인원분들이 많은데요. 10대들도 많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같이 뭐 새로운 밀레니얼스 세대처럼 뭐 감각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촛불이나 저쪽이랑 시위 양상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콩 시민들이 한국의 촛불 집회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위 많이 배웠다. 특히 시위하면서 우리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한국어로 그대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제가 이번에 테러 당한 지미 샴이나 2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예. 한국 걸 많이 참고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두 가지인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촛불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지금 8월 18일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6월 9일, 10일 이럴 때인데요. 예. 100만 명이 나오자 자기들이 교과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과서를 치면은 한국 촛불 집회랑 비슷하다. 그래서 촛불 집회를 좀 참고하자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모금은 어떻게 하고 지명도는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데 참고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직접 했다고 그러고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은 건 2000년대 초반에 WTO 반대운동을 하던 한국 농민들이 홍콩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할 때 한국 민주화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콩은 한 20년 정도가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경험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한국 농민운동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를 보면 아까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997년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홍콩 반환을 받은 해가 199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997년 이전 세대와 이전 출생자와 이후 출생자는 홍콩에서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게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국의 지위를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갈 때 혹은 영연방으로 갈 때 이민이라든지 출입국 이런 게 아주 원활합니다. 대신에 97년 이후 출생자들은 중국의 중국이 관할을 할 때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라 중국 중심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50년 뒤에 반환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50년 이후를 살아내려고 생각하면 지금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홍콩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중국식의 그 전제적인 정치에서는 적응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정치적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홍콩이라는 괜찮은 도시가 이제 중국에 편입되니까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좁은 도시에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노동력은 계속 가격이 고정돼 있거나 떨어집니다.
예. 임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홍콩에서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조금 위기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집값이 폭등하고 인건비는 낮아지고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홍콩의 10대들은 아주 다이나믹하고요.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좀 많이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요. 홍콩 사람들은 1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젊은이들도 좀 다이나믹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 이런 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내가 지미삼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 참여가 많으냐 하니까 본래부터 홍콩은 민주주의 이전부터 이렇게 여성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있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위 발단이 된 게 지금 송환법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그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거기 자기들이 해왔던 보통 선거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렇게 좀 자유주의적인 체제를 원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그 2014년에 우산혁명 때도 그랬는데 행정장관 직선제 자기들 대표로 자기들이 뽑겠다 이런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홍콩 뭐 이 가버넌스는 홍콩 사람들이 이거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6월 19일 날 그때 6월 16일이죠. 그때 뭐 한 200만 정도 모였을 때 처음에는 5가지 요구사항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송환법 실패부터 있는데요. 맨 마지막이 그 캐리람 행정장관 하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캐리람을 넘어가지고 행정장관 직선제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다. 그렇게 직선제를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 홍콩 사람들은 직선제가 관철될 때까지 이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87년하고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보면은. 자, 그런데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콩의 미래는 한 3가지 시나리오로 크게 대별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탄압을 받아가지고 시진핑이나 캐리람이 원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정장관 직선제가 더 가능한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절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캐리람의 하야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인정하는 인사로 시진핑 정부가 임명하는 행정장관이 뽑히는 거 이런 거 정도 같은데 적어도 지금 워낙 지금 경찰국과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좀 타협적인 지점을 찾아가지고 저 폭력을 좀 중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각종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홍콩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뭐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홍콩 문제가 비단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게 돼버렸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아시아 인간 양심의 문제 같거든요. 지금 홍콩은 경찰 국가대가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요. 또 뭐 어떻게 그 갱단이 사설인데 경찰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테러를 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70년대 민주화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세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고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 이런 게 통과된 거는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경이나 어떤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의 양심의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달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강경하게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뭐 붕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든지 그러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중국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홍콩이 저렇게 탄압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대만, 한국,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이 좀 그런 걸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중이고 뭐 휴전 상태가 오렇습니다만은 이게 미중 무역협상이랑 이 홍콩 사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패턴을 봤을 때는 이거하고 연계시켜라고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좀 미국이 연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홍콩 시민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면 조금 모여 협상이라든지 이럴 때도 이 인권 문제고 민주주의 평화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인류 보편의 시각으로 좀 의제로 채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법안이,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중국이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을 보시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일과 의회가 하는 일, 특히 일부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건데, 우리도 민주화를 겪은 나라인데요.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언급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국에 있는 좀 젊은 양심적인 국회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그리고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아시아 민주주의 문제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이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서는 홍콩 시위에서 좀 전향적인 지지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중국이 시비 걸면 그냥 한 국회의원의 문제다 이러는 거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조슈아 윙이 이야기했을 때 왜 한국에 지지 안 하느냐.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홍콩 시민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 이 입장입니까? 우리가 촛불 할 때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1842년 난징조약 이후에 쭉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해왔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의식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속이지만. 그런데 촛불을 경험할 때, 이게 나라냐, 이럴 때 촛불 집회에 나왔던 1,700만 시민들이, 이게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 홍콩 사람들도 200만이 나오고, 170만이 나오고, 103명이 나오면서 740만 중 4명 중에 1명이 빅토리아 광장에 나왔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기억들은 오래 가는 것 같고, 이게 홍콩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폭력적인 단합으로 지금 만약에 이게 실패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아있을 거고, 이 뿌리는, 의식의 뿌리는 당대 혹은 아들 때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조슈아 윙이 한국인들에게 홍콩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달라 시위 지지를 호소했었는데, 아까 그 정부의 일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사회가 매주 한 번씩이라도 작은 단체에서도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세월호 때 리본 같은 걸 달았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의 양심처럼 작은 실천을 같이 할 수 있게 홍콩 사람들이 자기가 좀 외롭지 않다. 우리가 70년대 생각해보면 민주화를 할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해외의 국가들이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기를 많이 바랬지 않습니까? 예. 홍콩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경험했던 우리가 좀 홍콩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해보니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의 문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늘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반나절 동안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을 관찰해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나절 동안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네, 특히
금연구역이 있잖아요. 길거리에도. 그래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을 좀 동행해봤어요. 그래서 그 동행 후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네. 길거리 흡연, 뭐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테고. 근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담배를 좋아하는 애연가들은 너무 없다, 흡연구역이. 그쵸. 네. 많이 더 설치해달라. 네. 담배 세금이 너무 많이 붙는데. 그쵸. 그걸 돌려달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어디에서 관찰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YTN 사옥이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관찰을 했어요. 예. 네, 이 관찰을 상암동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담배 그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 소관이에요. 예. 그래서 마포구 보건소에 제가 이제 어디에 흡연 민원이 가장 많냐고 여쭤봤더니 세 곳을 알려줬어요. 예. 네, 그 중에서 두 곳이 상암동 일대였고요. 예. 한 곳이 마포역 3, 4번 출구 인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암동을 좀 둘러봤습니다. 상암동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구역이. 그쵸. 구체적으로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 YTN 사옥과 이제 다른 방송국들이 있는 둘러싸인 골목이 하나 있어요. 예.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거기에 굉장히 큰 흡연 존이 형성되어 있고요. 있죠. 예. 네,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해요. 네, 예. 실제로 많다고 하고 또 여기서 한 1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면 가온문화공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원 인근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자들이 많다. 네, 많아서 예.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상암동 이 YTN 사옥 앞을 포함해서 네. 뭐 CJ 사옥이나 다 MBC 앞이나 네. 담배를 못 피게 돼 있거든요. 네. 못 피게 돼 있고 특히 YTN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이제 네.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담배 피면 바로 나와서 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큰 흡연구역으로 다 몰려가는데 네.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서도 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렇다고 흡연구역도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흡연구역도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급연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점심시간 한 12시부터 1시까지 좀 지켜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의 흡연자가 오고 가면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단속할 명분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실제로 뭐 계도 활동 정도는 한다고 해요. 뭐 예. 금연 홍보 활동이라든지. 예. 근데 뭐 과태료를 물거나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없으니까. 상황이죠. 예. 그냥 암묵적으로 거기서 피우는군요. 그렇죠. 문 기자는 흡연자입니까?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 네. 길거리 이렇게 가면서 담배 연기로 고통받거나 그런 적 좀 많아요? 어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예.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합니까? 담배 연기, 비흡연자로서 담배 연기가 길거리에서 맡았을 때. 일단은 저는 흡연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간접 흡연을 할 때마다 흡연을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보행 중 흡연의 경우 제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담배 연기를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한번 항의해봤어요? 금연구역에 내 피세요 이렇게.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네. 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기준은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여기만 피울 수 있다 하면 거기만 흡연구역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크게 뭐 실내 공중이용시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뭐 사무실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나 뭐 마포구 같은 지역 조례로 또 몇 군데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아닌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폈을 때? 그때는 과태료가 10만 10만 원. 원이고요.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15일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면이 된다고 하네요. 8만 원. 네.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그렇죠. 적지 않죠. 네. 이걸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부과하게 되면 이 단속 반원과 이 흡연자들끼리의 또 다툼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금연구역이 굉장히 모호한 곳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온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부랑 그 겉에 일부 도로가 금연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그 도로에 스티커가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만 몇 센치 벗어나도 금연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한 도로에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그 스티커만 몇 센치만 벗어나면 과태료를 물 수 없고 예.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단속반이 저기 보이면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는 금연구역도 아니고 흡연구역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혹시 다투는 장면 본 적도 있습니까? 다투는 장면을 본 적은 없는데 이번 취재 말고 예전에 뭐 담배꽁초 무단투기 취재할 때는 뭐 왜 나만 잡냐. 네, 보통 그러죠. 네. 저쪽도 잡아요. 왜 나만 잡냐. 네, 이렇게. 그럼 뭐 오늘은 재수가 없네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욕설하고 가시는 분들도 예. 계셨고요. 단속은 어떻게 2인 1조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네, 맞아요. 보건소에서 뭐 계약직 공무원이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2인 1조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봤던 마포구의 경우에는 단속 인원이 4분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전체를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예. 불가능하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죠. 뭐 함정 수사처럼 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도 예.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많은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또 인력도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도 스트레스겠네요. 나가서 스티커를 부과한다는 게 매번 또 부딪힐 그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번 취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력이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경찰력이요?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반 직원들은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뭐 그런 아까 불만이겠죠. 이렇게 금연구역이 굉장히 모호하게 지정된 경우 사실 이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시내 뭐 지하철역 입구 10m까지는 다 금연구역인데 예. 그 10m에서 뭐 1cm, 2cm만 벗어나도 과태료를 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왜 나만 이런 반응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흡연자들도 당연히 그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담배 필 곳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 우리 YTN 사옥 앞에도 보면 담배를 못 피게 해놨습니다만. 네. 그 빗물 빠지려고 배수구 쪽에 담배꽃을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하거든요. 네. 무단으로. 네. 그것도 그냥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옆에 네, 어떨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그 꽁초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흡연자들이 담배 필 곳도 없는데 재떨이나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막 설치해 놓고 재떨이를 설치해 놓으면 또 이제 흡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런 반응이 또다시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청취자들도 의견이 다양하네요. 네, 이거는, 네. 흡연 부스도 안 만들어주고 흡연자한테 책임 묻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길거리에서 피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이럴 거면 담배를 팔지를 마라. 예. 세금 걷어서 다 뭐하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다양하게 그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담배 꽁초 투기 단속반들과 같이 이제 또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반나절 동안 단속된 분들이 좀 많던가요? 아니요,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뭐 이제 단속반원 분들이 4분밖에 안 계셨고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원 인근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을 제가 그 날만 한 그래도 100분은 본 것 같은데 그 날 단속된 분이 3분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애매하니까 그 지역이 단속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포구 보건소 측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다. 네. 금연 홍보가 목적이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원에 가면 막 보건소에서 붙여놓은 금연 홍보 플랜카드가 굉장히 막 크게 보여요. 근데 그 앞에서 다들 이제 한 30-40분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담배 꽁초 투기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잡습니까? 사진을 찍던가? 왜냐면 이렇게
투기를 하고 나서 단속 발언이 투기하셨습니다 했을 때 제가 언제요? 이렇게 예.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또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또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버리는 거 봤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거기서 주워서 보여드리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예. 네.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DNA 채취기를 들고 다니면 정무장. 아주. 예. 네. 자, 6790님께서 네. 담배값 인상 때 일부 인상 금액을 흡연시설을 만들어서 비흡연자가 길거리에서 흡연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흡연자에게는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서 직접 적법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담배를 인상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아마 지금 금연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금연 이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025년까지 공중 이용 시설 내 실내 흡연 시설들을 다 폐쇄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2020년에요? 2025년까지. 2025년까지. 네. 그러면 네. 이제 YTN 건물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 건물들도 중간에 옥상이 있잖아요. 네. 중간층에. 네. 거기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사라지는 겁니까? 뭐 지금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길거리 흡연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외 흡연 시설을 조금 확충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외 흡연 부스가 몇 군데 안 된다는 걸 네. 당국도 알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내 흡연 부스에 가보면 이제 제가 종로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있는 실외 흡연 부스역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흡연자가 몰려있기 예. 때문에 막 쓰레기통에 담배꽁초가 넘쳐서 막 땅에 예. 쓰레기가 다 떨어져 있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 네. 흡연 부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넓은데 그 딱 하나 있는데 네. 거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예. 근데 뭐 WTO에서도 실내 흡연실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발표를 내놨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실내 흡연 부스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까?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 이제 담배 물질들이 쌓이고 그리고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요. 그 최근에 뭐 아직까지도 PC방이나 뭐 당구장 이런 데는 조금 흡연 부스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접 흡연 피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체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표를 내놨더라고요. 예. 네. 댓글은 기사 나가고 댓글은 어땠습니까? 댓글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제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뭐 흡연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길거리에서 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흡연실도 안 만들어 놓고 뭐 규제부터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반응이 사실은 많았고요. 예. 그리고 뭐 비흡연자들은 많이 공감을 표해 주시기도 했죠. 네. 예. 그래 요즘은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본인의 집이지만 못 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네. 우리 청취자들 댓글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비행기 안, 버스 안, 기차 안 다 태웠거든요. 맞아요. 담배를. 네. 그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게 많이 좀 바뀌었다는 거. 자, 담배 피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었고 결국은 흡연율 감소를 시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궁극적 목표인 것 같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담배 피는 장소를 아예 없애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담배값을 좀 올린다거나. 지난 정부에서 담배값 올릴 때 금연 정책이라는 올린 거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찔끔 올려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 네. 뭐 유럽이나 뭐 호주나 담배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돈은 10,000원이 넘는데 네.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렸을 때 금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주장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 서민들은 그러면 또 어떡하느냐. 반발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참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문 기자는 어때요?
정부 차원의 어떤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은 뭐 실내 흡연 시설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요. 이제 길거리 뭐 보행 중 흡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간접 흡연 피해가 제가 올해 WHO죠. WHO에서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간 120만 명의 간접 흡연 피해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 건강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행 중 흡연은 이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렇죠. 보행 중 흡연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예. 네. 9702님, 버스 정류장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서울시 내에서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금연 합시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YTN 플러스의 문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부 해보니즘에서 흡연과 금연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노래 한 곡 듣죠. 윤도현 밴드의 담배가게 아가씨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